보이지 않는 시선을 들여다보는 시간, 심연의 등대입니다. 오늘도 이곳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부장의 눈동자가 0.1초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축하가 아니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본사 12층 회의실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법인 상무 승진. 회의실 나서며 복도에서 김 부장과 마주쳤고 당신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 부장은 짧게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입가의 근육은 미세하게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알아챘습니다. 저녁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국 법인 상무 승진 소식을 전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3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묻는 것은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손주들은 어떻게 하려는지, 미국에서 학교는 괜찮은지, 당신이 기대했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목 뒤가 서늘해지고 손끝이 차가워집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나의 성공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오늘 밤 함께 서 있습니다. 그날 밤, 집 거실입니다. 당신은 아내 앞에 앉아 있습니다. MBA 최종 합격과 미국 법인 상무 승진 2가지 소식을 함께 꺼냈습니다. 준비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회, 더 나은 미래, 함께 만들어갈 시간. 그러나 아내의 시선은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손가락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돌아온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미국 집값은 얼마나 하는지, 언제 출국하는지. 축하가 아니라 걱정이었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당신은 기뻐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19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 당신의 야근을 견뎌준 사람, 당신의 꿈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의 눈빛에는 축하보다 불안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무거워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금요일 밤 대학 동창회입니다. 20년 만에 만난 얼굴들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영업으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꺼냈고 모두가 진심으로 공감했습니다. 힘내라는 말들이 따뜻했습니다. 손을 잡아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례가 당신에게 왔습니다. 최근 근황을 묻는 질문에 당신은 조심스럽게 미국 발령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랑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20년 만의 자리, 솔직하게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 테이블 위에 맥주잔들이 동시에 들어 올려졌습니다. 누군가는 시계를 보았고 누군가는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은 있었지만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대화의 주제가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요즘 물가 이야기, 아이들 학원비 이야기. 당신의 성공담은 그렇게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당신은 그 차이를 느꼈습니다. 어려운 친구의 이야기에는 모두가 함께 아파했지만 잘된 당신의 이야기 뒤에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해집니다. 월요일 아침으로 돌아갑니다. 회의실에서 발표가 끝나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같은 승진 후보였던 동기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을 맞잡았지만 그 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됐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 차이를 압니다. 축하는 형식이고 잘됐다는 진심입니다. 그의 입가에는 억지로 만든 미소가 걸려 있었고 눈빛은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그는 곧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평소보다 빨랐고 등이 굽어 보였습니다. 당신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입 안이 건조해집니다. 이것이 승진의 맛입니까? 이것이 성공의 무게입니까?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슈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냉정하게 해부했습니다. 그는 인간을 이성적 존재가 아니라
맹목적 의지의 노예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행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우위를 원합니다. 이것은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구조입니다. 쇼펜하워는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불행에서 위안을 얻고 타인의 행복에서 고통을 느낀다고. 당신의 친구가 당신보다 가난할 때 당신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당신의 동료가 당신보다 낮은 직급에 머물 때 당신은 자신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것은 의식적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각인된 본능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성공했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무엇을 느낄까요? 김 부장의 경직된 입가를 떠올려 봅니다. 어머니의 손주 걱정을 떠올려 봅니다. 배우자의 불안한 눈빛을 떠올려 봅니다. 동창들의 차가운 침묵을 떠올려 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성공이 그들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올라갈수록 그들은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더 선명하게 봅니다. 당신이 밝아질수록 그들의 그림자는 더 짙어집니다. 이것이 비교라는 것의 본질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본 인간은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서로를 측정하는 존재였습니다. 사랑과 비교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할수록 비교는 더 날카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의 성공은 나의 결핍을 가장 정확하게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문득 이런 질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기뻐할 수 없는 것일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나의 성공을 온전히 축하할 수 없다면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그 질문을 안고 우리는 계속 나아갑니다. 화요일 저녁 부모님 댁거실입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앉아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김치찌개가 끓고 있고 어머니는 국자로 저어가며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미국 발령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언제 떠나는지, 어느 도시인지, 몇 년 계약인지.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김치찌개를 계속 끓입니다. 국자를 들었다 놓았다,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당신은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조금 굽은 등, 하얗게 샌 머리, 오래된 앞치마. 어머니가 말합니다. 손주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미국에서 한인 학교로 보낼 거냐고.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습니다. 당신은 압니다. 어머니가 묻는 것은 학교가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가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이 너무 멀리 가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맹목적 의지의 노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믿는 그 감정조차도 의지의 한 형태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순수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 안에는 곁에 두고 싶다는 욕망이 섞여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능입니다. 어머니는 당신을 낳았고 길렀고 지켜봤습니다. 당신의 성공은 어머니에게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당신의 성공은 어머니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성공한 아들은 자랑스럽지만 통제할 수 없는 아들은 불안합니다. 가까이 있는 평범한 아들과 멀리 있는 성공한 아들 사이에서 어머니는 갈등합니다. 어머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어머니는 당신의 성공을 온전히 기뻐할 수 없습니다. 수요일 저녁 동네 헬스클럽 탈의실입니다. 운동을 마치고 사물함 앞에 서 있는데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지인이 들어왔습니다. 눈이 마주쳤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가 말을 건넵니다. 요즘 잘 나가신다면서요? 미국 가신다고 들었는데요. 말끝에 어색한 웃음이 붙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아직 배울 게 많다고. 그러나 그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사물함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그는 곧 탈의실을 나갔습니다. 뒤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거울 앞에 홀로 서 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당신의 얼굴이 낯설게 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이 절대값이 아니라 비교값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연봉 5천만 원이라도 주변 사람들이 3천만 원을 받는다면 당신은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8천만 원을 받는다면 당신은 비참해집니다. 숫자는 같지만 느낌은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측정하고 비교하고 서열을 매기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비교는 더 잔인해집니다. 낯선 사람의 성공은 영감이 됩니다. 뉴스에서 본 재벌의 부는 먼 세계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같은 단지 이웃의 승진은 당신의 자리를 위협합니다. 옆집 아이의 명문대 합격은 당신 자녀의 결핍을 증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나와 비슷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출발선, 같은 조건, 같은 시간. 그런데 결과가 다르다면 그 차이는 오롯이 나의 부족함으로 해석됩니다. 목요일 점심, 회사 구내식당입니다. 후배 2명과 마주 앉아 식사를 합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당신을 상무님이라고 부릅니다. 며칠 전까지는 부장이었는데 호칭이 바뀐 것이 어색한지 목소리가 어딘가 경직되어 있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을 건넵니다. 상무님은 원래 잘하셨잖아요. 당연한 결과라고. 그 말의 뉘앙스가 미묘하게 느껴집니다. 원래 잘했다는 것은 특별할 것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당연한 결과라는 것은 운이 좋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대화는 곧 다른 주제로 흘러갑니다. 점심 메뉴 이야기, 오후 회의 이야기, 주말 계획 이야기. 당신의 승진은 그렇게 식탁 위에서 희석됩니다. 당신은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당신의 부장은 당신을 18년간 지켜봤습니다. 당신이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기까지 김 부장은 당신의 성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 18년 동안 김 부장 자신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이제 상무가 된 당신을 보며 김 부장은 자신의 정체를 확인합니다. 6년 전에도 부장이었고 지금도 부장입니다. 당신의 성공은 김 부장 자신의 멈춤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이것은 김 부장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자리가 한정되어 있고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 부장의 마음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음은 다만 비교만 합니다. 당신과 나, 그때와 지금, 올라간 사람과 머문 사람. 쇼펜하우어가 본 인간의 비극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으로 이해하지만 감정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토요일 새벽, 침실입니다.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킵니다. 당신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봅니다. 옆에서 아내가 규칙적으로 숨을 쉽니다. 어둠 속에서 당신은 생각합니다. 아내는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19년을 함께 산 사람, 당신의 야근을 견뎌준 사람, 당신이 힘들 때 곁에 있었던 사람. 그러나 동시에 아내는 그 성공이 가져올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더 바빠질 당신, 혼자 아이들을 돌봐야 할 저녁들, 낯선 나라에서의 불안, 새로운 사람들 사이에서 느낄 외로움. 아내의 두려움은 정당합니다. 변화는 언제나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몸을 돌립니다. 아내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평온한 표정, 느린 호흡. 당신은 손을 뻗어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차갑습니다. 아니, 당신의 손이 차가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새벽의 침묵이 방을 채웁니다. 일요일 오후 한강변 벤치입니다. 당신은 혼자 앉아 강물을 바라봅니다. 조깅하는 사람들이 지나가고
자전거를 타는 가족들이 웃으며 달립니다.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옵니다. 강물은 흐릅니다.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묻지 않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고독한 존재라고. 당신이 성공할수록 당신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은 숨이 차고 공기가 희박하며 함께할 사람이 적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그 높이까지 함께 올라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들의 높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 부장은 김 부장의 자리에서 세상을 봅니다. 그 자리에서 보이는 풍경이 김 부장의 전부입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시간 안에서 당신을 봅니다. 여전히 어린 자식으로 보살펴야 할 존재로. 아내는 아내의 두려움으로 미래를 봅니다. 함께한 세월과 앞으로 올 불확실한 시간들 사이에서 동료들은 동료들의 자리에서 당신을 측정합니다.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는데 왜 당신만 앞서갔는지. 그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각자의 세계가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성공은 그 거리를 더욱 멀게 만듭니다. 당신이 올라갈수록 그들과의 간격은 벌어집니다.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이해의 거리, 공감의 거리, 언어의 거리.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본 인간 존재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함께 있으면서도 고독하고 사랑하면서도 고독하며 성공하면서도 고독합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릅니다. 당신은 벤치에서 일어납니다. 발걸음을 옮기는데 다리가 무겁습니다. 문득 이런 질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고독을 안고, 이 비교를 견디며, 이 사랑의 이중성을 받아들이며 그 답을 찾아 우리는 계속 나아갑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차 안입니다. 핸들을 잡고 앞을 바라봅니다. 차 안은 조용합니다. 엔진 소리만 낮게 울립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갑니다. 광고판, 아파트, 빌딩, 출근하는 사람들 모두 빠르게 뒤로 흘러갑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고 차가 멈춥니다. 옆 차선에는 버스가 서 있고 그 안에 빼곡히 들어찬 사람들이 보입니다. 며칠 전까지 당신도 저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혼자입니다. 넓은 차 안에 당신 혼자. 문득 쇼펜하우어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의 답은 단순합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성공을 모두가 기뻐해 줄 것이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당신을 완전히 이해해 줄 것이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뀝니다. 당신은 엑셀을 밟습니다. 차는 다시 움직입니다. 이것은 냉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축하를 갈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의 침묵에 상처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본성일 뿐 당신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 부장의 경직된 미소는 부장의 두려움입니다. 어머니의 손주 걱정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아내의 불안한 눈빛은 아내의 현실입니다. 동창들의 침묵은 그들의 비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들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되고 그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차는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창밖 풍경은 여전히 흐르고 당신은 핸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가슴 한쪽이 가벼워집니다. 화요일 저녁 집 서재입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서류들이 쌓여 있고 노트북 화면이 희미하게 빛납니다. 한때 당신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가 축하해주지 않는다면 이 승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나을까?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술과 지성만이 고통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라고. 당신의 성공을
타인의 시선으로 측정하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의 기준으로 측정하십시오. 당신이 미국 법인 상무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장을 이기기 위해서입니까?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입니까?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을 사랑했고 더 큰 무대를 원했으며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당신은 마우스를 움직입니다. 다음 프로젝트 계획을 펼칩니다. 손끝이 따뜻해집니다. 수요일 오후 동네 카페 창가 자리입니다. 오랜 친구가 앞에 앉아 있습니다. 금요일 밤 동창회에서 침묵했던 그 친구입니다. 당신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커피 한잔 하자고, 이야기 좀 하자고. 친구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엽니다. 자영업이 정말 힘들다고, 월세가 오른다고, 손님이 줄었다고. 당신은 듣습니다. 말을 끊지 않고, 조언하려 하지 않고, 그냥 듣습니다. 친구의 목소리가 점점 편안해집니다. 눈빛도 부드러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연민을 인간이 가진 유일한 도덕적 가능성으로 보았습니다. 당신이 성공했다면 당신은 이제 알 것입니다. 타인의 행복이 얼마나 위협적으로 느껴지는지를, 타인의 성공 앞에서 얼마나 작아지는지를. 그렇다면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보다 어려운 사람 앞에서 당신의 성공을 과시하지 않는 것, 그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것,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 이것은 위선이 아니라 연민입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친구가 말합니다. 고맙다고, 오늘 이야기 들어줘서. 당신은 미소 짓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며칠 뒤 당신은 몇 가지 일들을 합니다. 김 부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동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고, 앞으로도 배우고 싶다고. 진심으로. 김 부장의 표정이 조금 밝아집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 어머니에게 더 자주 전화합니다. 미국 이야기가 아니라 어머니 건강 이야기를,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를.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아내와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계획이 아니라 감정에 대해, 두려움에 대해, 불안에 대해, 함께 헤쳐나갈 방법에 대해. 아내가 당신의 손을 잡습니다. 이번엔 따뜻합니다. 이것은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다만 할 수 있다입니다. 목요일 밤 부모님 댁 현관 앞입니다. 신발을 벗으며 안을 들여다봅니다.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여전히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십니다. 당신은 압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당신의 성공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여전히 손주들 걱정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전히 당신이 너무 멀리 간다고 느끼실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어머니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둘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당신은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어머니가 돌아보고 미소 짓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그러나 진심인 미소. 당신도 미소 짓습니다. 이제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성공 앞에서 침묵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기쁨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인간임을 증명할 뿐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본 인간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적이고 비교하고 질투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그 불완전함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문득 이런 질문이 듭니다. 완벽한 축하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당신의 성공이 빛을 잃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의 길이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의 성공은 당신의 것입니다. 타인의 축하와 무관하게, 타인의 이해와 무관하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고독 속에서만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그러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고독을 견디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비교를 겪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사랑의 이중성을 느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당신은 다른 공간에, 다른 시간에,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왜 가까운 사람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가? 그것은 나의 잘못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덜 상처받고,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함께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선을 들여다보는 시간. 지면의 등대가 여기 있습니다.